노로는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겠죠. 정조를 세손 시절부터 심지어는 왕위에 오르 직후까지도 암살하고자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 정조라면 노로는 어떻게 할까요? 정조는 손상익하, 손해는 군왕이 보고 이익은 백성이 얻어야 된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 물길에 배를 타고 백성에게 왔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찾아볼 인물은 세종과 많이 비교되는 인물이죠. 세종과 닮아 있는 듯 하면서 굉장히 다른 인물입니다. 정조는 그러면 세종과 달리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정조 역시도 성군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그러니까 세자의 아들 세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그때 정조의 나이가 불과 11살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죽음에 노론의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론은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겠죠. 정조를 세손 시절부터 심지어는 왕위에 오르 직후까지도 암살하고자 했었습니다. 늘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던 이가 정조였죠. 이 정조는 어떻게 소통해서 어떻게 성군이 되었을까요? 내가 만약 정조라면 노론을 어떻게 할까요? 노론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조가 통치를 쉽게 하려면 노론들을 다 내쳐야 되겠죠. 그런데 정조는 노론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노론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정치를 해나갔던 거죠. 우선 노론들을 상대하려면 정조도 힘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측근이었던 최재공을 재상의 자리에 앉힙니다. 최재공은 조선 후기 100년 만에 남인 출신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노론과 소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최재공이 재상이 되면서 남인들이 새롭게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조금 더 탕평 정치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최재공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편지를 어찰이라고 하죠. 정조가 최재공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는 정조가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한다. 자신이 뽑은 인재풀과 그 인재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편지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최재공에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최재공에게 이걸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함께 돌려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정조가 눈여겨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정 안에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이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조정에서 논의할 것에 대해서 미리 소통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심한지라는 인물인데요. 심한지는 노론의 수장이었습니다. 노론의 수장이면 정조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정조는 심한지를 불러들이고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 심한지가 어떤 인물이냐? 노론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던 정조가 갑자기 죽었어요. 49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러 역사서에서도 만약 정조가 독살되었다면 그 중심에 심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심한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요사이 돌아다니는 말은 들려줄 만한 것이 있는가? 우의정이 서용보에게 답한 편지는 말이 매우 눈에 거슬린다. 말을 전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경이 우의정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인가?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라. 조정에서 정조 몰래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심한지에게 자신에게 다 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조가 이미 심한지와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정적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론의 수장인 심한지가 정조 앞에 엎드려서 관모를 벗었습니다. 관모를 벗는다는 말은 사직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한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은 죽으면 죽었지 감히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의 말은 너무 지나치다. 그러자 심한지가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물러가 처벌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러자 정조가 우의정 심한지를
파직하라 그럽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파직된 심한지는 다시 영중추부사로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관모를 벗고 사직을 청하고 행동이 매우 지나치다 하고 정조가 화를 내면서 심한지를 파직시켰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 그 어차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그대를 임명하는 방법도 다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 내일 조정에서 이런 논의를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내가 경을 파직할 것이다. 하지만 경을 어떻게 다시 조정에 복귀시킬 것인지 미리 다 준비해 둔 것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편지로 두 사람이 조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를 미리 다 각본을 짜뒀던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밀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한지의 후손이 지난 2009년에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냈던 편지 299통을 공개했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정조와 심한지가 이렇게 각별한 관계였구나 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조정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논의, 조정 내에서 어떤 여론이 있는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심한지에 대한 안부 인사, 혹은 심한지가 여행을 가면 선물을 보내서 잘 다녀오라, 뭐 이런 편지 내용까지 아주 사소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정조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렇게 편지로 심한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뱃속에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데 여름 들어 더 심해졌다. 그동안 차가운 약재를 몇 첩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얼음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온돌 장판에 등을 붙인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니 답답하다. 왕의 건강 문제는 극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까지도 심한지에게 편지로 서스럼없이 적고 있었던 거죠. 이런 편지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정적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었는지 정조의 남다른 소통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이런 편지들을 보내면서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는 즉시 없애라, 불에 태워라, 찢거나 물에 씻어내라. 두 사람이 밀통을 했음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정조가 보여준 소통,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적까지도 내 편으로 만든 그의 편지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299통, 때로는 하루에 1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지로 정적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정조의 능력, 어쩌면 그런 능력이 빛을 발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조의 진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 정치를 이어서 펼치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친전에 탕탕평평실이라고 글자를 걸어두었고요. 규장각 서재 안에도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글자를 걸어두었습니다. 만천명월 주인홍, 무슨 뜻이냐면요, 만 개의 하천을 골고루 비춰주는 달빛 같은 군주가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현판이 창덕궁에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천명월 주인홍은 정조의 탕평 정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떤 군주가 되고 싶은지 그런 정조의 통치 철학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정조는 손상익하, 손해는 군왕이 보고 이익은 백성이 얻어야 된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 물길에 배를 타고 백성에게 왔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 백성을 존중해야 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야 된다. 라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조는 백성들과는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누구의 그림인지 다들 아시죠?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김홍도도 정조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화공이었죠. 그런데 유독 김홍도가 이런 풍속화를 많이 그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도는 천재화가입니다. 풍속화 외에도 김홍도가 잘 그리는 그림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홍도의 그림 중에 풍속화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어쩌면 정조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백성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으려고 김홍도를 시켜서 풍속화를 그리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직접 백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에 왕들이 능행을 많이 갔어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의 무덤이 더 늘어났겠죠. 능행은 왕이 먼저 효를 백성들 앞에 실천해 보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선왕의 무덤들을 참배하러 가면서 왕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정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능행을 자주 다니면서 직접 백성들을 만났던 거죠. 조선의 왕들 중에 능행을 가장 많이 간 사람은 영조입니다. 77회. 그런데 영조는 재위기간이 52년이죠. 정조는 재위기간이 24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조의 능행이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정조는 이 능행을 가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능행도의 그림을 보면 정조의 능행을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백성들이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서서 자유롭게 왕의 능행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자유롭게 왕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조는 이 능행에서 상언과 격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언은 백성들 중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 편지를 작성해 와서 정조의 능행 일행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면 그 편지가 정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이렇게 꽹가리를 칩니다. 그러면 정조가 그 소리를 듣고 행렬을 멈추어요. 그리고 꽹가리를 친 사람을 불러다가 직접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상언과 격쟁으로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 3,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은 3일 안에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이죠. 세종과 정조의 남다른 소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소통을 잘한 군주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